신기전과 화차를 만든 조상들의 DNA가 발현됐다. 천무에 대해서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던데요. 대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뭐 미국의 M270이나 하이마스와 견뎌도 손색이 없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보다 나아요. 사실 훨씬 낫습니다. 이것도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M270을 예전에 미국한테 수입했었고 그렇죠. 이제 이게 80년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천무가 나왔어요. 근데 미국은 M270을 버렸죠. 왜냐하면은 냉전 끝나고 나서 테러와의 전쟁 같은 거 해야 되는데 M270을 수송기에 놓고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얘를 반으로 딱 자른 거 하이마스를 한 건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대활약을 했죠. 하지만 내내 시달렸던 게 화력 부족이었습니다. 6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천무는 12발 들어갑니다. 우리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가격도 싸요.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2배야. 그러니까 우리 천무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럽 시장인데 이 MLRS 시장을 러시아제나 중국제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서방에서 러시아제하고 중국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방에서 쓸 만한 MLRS가 뭐가 있냐 보니까 일단 미국의 하이마스.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왜? 주문이 밀려 있어서 이거 지금 받으려면 7년 걸립니다. 7년 걸려. 7년 걸려. 유럽 국가들이 그럼 하이마스 말고 쓰고 있는 게 이스라엘제를 들여와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제를 들여와서 이제 차대만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하면서 팔레스타인 두드러 팼잖아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제 안 써가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대안이 없는데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진짜? 이거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살면서부터 지금 뭐 에스토니아 사고 노르웨이까지 샀습니다. 특히 저는 노르웨이 뚫고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폴란드나 에스토니아는 나토에 그죠. 약간 늦게 변방이니까. 들어왔잖아. 네. 늦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노르웨이는 진골이야. 그죠. 진골이야. 진골이 썼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상 장비 중에서 가장 잘 나갈 물건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 주저없이 천무라고 얘기합니다. 최 박사님, 그 천무가 이제 전 세계로 팔려나가면서 좀 개량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천무는 이제 로켓을 발사해야 되니까 이게 로켓 들어있는 이 박스를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쭉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유압식이었대요. 유압식으로 쭉 올렸는데 이게 혹한지대에서는 이 유압식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식 장치로 전격적으로 교체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무거운 물체트로 올릴 때 유압을 이용하면은 되게 적은 힘으로도 간단하게 큰 물체를 들어 올리는 무거운 큰 물체를. 압력을 낼 수가 있는데요. 단면적이 굉장히 큰 이런 것과 작은 거에도 단면적이 작은 데 쪽에서 힘을 조금만 줘도 여기에 걸리는 압력이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힘만 줘도 큰 이쪽에선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이게 혹한기에서는 이게 자칫하면 기름도 어나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 안에 기름이 왔다 갔다 하는 네. 피스톤인데요.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린더가 수축을 하면서 이 피스톤과 꽉 물려서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뜨거운 데 가면은 이게 팽창 계수가 안 맞으면은 오히려 이 사이가 헐거워져서 그 사이로 기름이 줄줄줄줄 셀 수도 있는. 이게 결국은 고무 박힌 문제잖아요. 그러네요. 내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고무 박힌 문제야 사실. 근데 중동 지역에서 우리 천무를 사갔거든요. UAE하고 사우디에서 사갔는데 이쪽도 유압식을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전기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방금 하신 말씀에 플러스 모래먼지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름이 모래먼지 쩍쩍 붙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나중에 그 고장의 원인이 되는데 그런 관리의 용이성들도 있고. 그에 반해서 우리 전기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해요. 그냥 나사입니다. 나사. 그러니까 리니어 액추에이터하고 멋있는 말로 불리긴 하지만은 너트가 있고 거기 이제 길게 나사로 된 봉이 있어갖고 이걸 돌리면은 모터로 뺑글뺑글 돌리면은 그 나사 따라서 수룩 수룩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싹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네. 싹 바뀌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게 239mm 로켓을 발사하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12발. 근데 예전에는 이게 유도 방식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무유도 로켓 무유도 썼었죠. 로켓을 썼는데 예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원하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12발을 쏴봤대요. 12발을 딱 쐈는데 그중에서 딱 2발만 맞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적이 어마어마하게 올 때 광역 제압을 할 땐 이게 좋은데 정밀 핀포인트 타격을 할 땐 이게 문제가 많다. 방사포에 항상 숙명이죠. 예, 항상.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뭘 했었냐면 이 로켓 안에다가 GPS 유도 장치를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GPS 유도 장치를 달아보니까 이 로켓이 80km를 날아갔는데 공산 오차가 15m에 불과했었대요. 그래서 이걸로 뭐 러시아 장군도 때려잡고 무기 집적소도 때려잡고 뭐 연료 보급소도 때려잡고 다 때려잡았대요. 그런데 GPS 유도 기반의 무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이 GPS를 쓸 때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민간용 GPS, 또 하나는 군용 M-코드 GPS예요. 근데 M-코드 GPS는 재밍에 강하대요. 그렇죠. 괜찮은데 우크라이나에 준 건 GPS가 M-코드가 아니라 민간 코드 걸 줬대요. 왜냐? 동맹국이 아니잖아요. 동맹국이 아니니까 위험 부담 때문에 이걸 줬는데 문제는 세계 최고의 GPS 재밍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재밍하니까 하이마스가 쭉쭉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하이마스의 명중률이 80%가 넘었는데 재밍을 받으니까 3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창과 방패의 싸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용어에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얘들은 그건 미사일이 아니냐. 아까 저도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로켓한테 유도 장치가 달린 걸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얘 불렀죠. 뭐예요, 그럼?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좀 복잡해졌는데 유도 장치가 네. 어디까지 탑재하고 있냐가 요즘은 그 새로운 기준이 됐죠. 아, 네. 요즘은 그 안에 항법 장치들, 항법 장치라고 하는 거는 관성 항법 장치랑 이거 GPS 같은 위성 기반 항법 장치들 이 정도까지 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그 자세를 조정할 수가 있으면은 거기까지는 유도 로켓이라고 하고 미사일로 넘어가려면은 거기에 통신 링크가 이제는 붙어야 네. 되는 거죠. 그런 거 플러스 거기 자체 시커가 달려 있어갖고 스스로 자기 눈으로 보면서 표적을 타격해야 된다. 네, 타격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야 이제는 미사일이라고 불러주는 것 이게 같습니다. 미사일도 진입 장벽이 높아졌군요. 네, 한 단계도 높아져서 네. 좀 더 복잡한데 어쨌건 하이마스나 천무 같은 네. 이런 유도 로켓은 항법 장치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관성 항법 장치는 스스로 계속 얼마나 위치가 변하는지를 자이로가 내장이 돼 있어 네네네. 그걸 계속 기록해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방해할 여지가 없고 결국에 위성으로부터 받는 신호를 네네. 방해하는 거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GPS로부터 받는 신호는 모든 프로토콜이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야지 우리가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신호를 조작한 방해 신호를 갖다가 네.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GPS를 교란하는 게 그렇게 큰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비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상당 부분 또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GPS 기반 유도 무기가 M 코드를 안 씁니다. 일반 코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M-코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 굉장히 제한적인 장비 그리고 가격 자체가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제 M 코드를 쓰려면 미국한테 가서 그 암호 해독을 받고 와야 된대요. 맞아요. 직접 가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미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용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위성 항법 시스템의 독립이 중요해서 우리가 KPS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개발한 그 위성 항법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위성이 떠 있잖아요. 맞습니다. 포지셔닝 위성이 떠 있는데 이게 GPS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러시아제 글로나스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제 갈릴레오도 있고, 중국제 베이드도 있고. 베이조도 있죠. 그 어떤 나라의 그 항법 시스템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했거든요. 네네. 여기에도 사이언스가 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GPS나 글로나스나 갈릴레오를 다 쓰는 거는 그 기술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네. 의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당장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가 네. 예전보다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신호를 잡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GPS 위성만 잡을 수가 있었는데 네. 요즘은 다양한 그러니까 미국 외에 중국, 유럽, 러시아 위성 신호를 갖다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갖고 계산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한정이 있습니까? 원래 거기서 쏴주는 시간이 그 각각의 위성에 탑재된 아주 정교한 원자시계가 쏴주는 건데 네.
얘네가 약간 시간이 아주 미묘하게 틀려요. 이게 어느 정도 틀리냐면 한 나노초 정도. 그러니까 한 대략 10억 분의 1초 막 수억 그거 별로 없는데 그건 그냥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별거 없다고 생각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무시하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10억 분의 1초의 오차만 나더라도 네. 이 빛은 그 사이에 수십 센치에서 미터 단위를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레저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는 뭐 몇십 센치, 몇 미터 정도 오차가 나도 상관이 없잖아요. 군사용 무기는 목표를 다르죠. 타격할 때. 정확하게 정밀 타격 무기에서는 서로 신호를 받았는데 똑같은 알고리즘을 처리해서 몇 미터씩 차이가 나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길 그렇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닙니다. 네, 약간 찌그러진 타원이고 그리고 그것도 사실 기복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지구의 기준 면을 갖다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잡느냐가 또 사실 여러 좌표계가 있는데요. 미국이 쓰는 좌표계랑 러시아가 쓰는 좌표계랑 유럽이 쓰는 거랑 중국이 쓰는 게 다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신호를 갖다가 쓴다는 거는 그 4개의 신호에 대해서 모두 이 로직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보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GPS 제밍을 받아도 글로나스나 갈릴레오를 써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위성왕법 데이터들이 완전히 오염이 됐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그 안티제밍을 자체가.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관성왕법 장치 자체 INS를. 그런 거랑 또 대조를 해야 돼요. 네, 대조를 해서 취사 선택하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최고의 내비게이션 정밀도를 달성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받아들여야겠죠. 그럼 이 정도 복잡한 시스템이면 이거 미사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쨌건 자체 시커가 없어서. 네, 시커도 없고 통신 기능도 없으니 아이. 그냥 굉장히 좋은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는 그런 로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천무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 네. 가장 놀라운 게 지금 천무가 계속 진화한 게 뭐 2.0, 3.0 계속 나가요. 2.0은 뭐냐면 대함 탄도 미사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사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마하 5, 6, 7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배가 정말 작아요. 이걸 위에서 마하 6, 7로 가면서 이 배를 때릴 수 있다고? 단순 GPS 유도로는 이게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죠? 뭐 GPS 유도를 한다는 건 결국에 표적이라는 게 딱 고정이 돼 있어 갖고 네. 좌표 한번 딴 다음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계속 측정해 가면 되는 건데 함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빙 타겟 계속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좌표를 계속 다시 따야 되지 네. 않습니까? 기존의 이런 유도 로켓 같은 경우는 자체 시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자체 통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되는 좌표를 갖다가 받거나 측정할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타격을 못 한다는 건데 이제 움직이는 표적의 새로운 좌표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미사일로 부르게 된 거잖아요. 이제 자격증을 얻었군요, 미사일.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게 가능하게 됐느냐? 네.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 아주 빠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함정은 꽤 큰 표적이잖아요. 뭐 해봤자 25노트, 20노트 이렇게 되는데 크기는 뭐 길이만 한 100m 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네.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한 300m 되는 거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무장이 없는 민간 선박을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군함이고 군함이죠. 군함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자체 방공 능력이 예,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또 예. 뻔한 궤도로 이게 오면은 네. 얼마나 이 방공 미사일이 잘 발달돼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그냥 족족 격출당하기 때문에 계속 현란하게 그걸 피해가면서 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여러 가지 뭐 방향 전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빠른 속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갖췄다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해갖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로켓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물건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람들 양심이 있지 이게 이것도 로켓이라고 하면 야 임마 그럼 세상에 미사일이 어딨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천무 3.0은 뭐 안에 드론을 탑재해서 적 상공에서 드론을 뿌리는 그런 역할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는 거의 드론 모드로 배회형으로 이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목표가 딱 접근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마치 이건 극강한 폭격기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다시 이제 솟구칠 필요가 없는 그냥 그대로
뭐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가미가제가 그게- 되는 거죠. 이제 독수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렇죠. 이제 미사일이 우리 독수리 처음에는 저 위에서 활공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바람 타고 날갯짓도 안 하면서 쫙 보고 있다가 저기 쥐새끼 한 마리 있다 하면은 쫙 내려와서 탁 낚아채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목표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자체 시커를 가지고 저 목표를 갖다가 계속 식별해 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당연히 여러 가지 기만 수책을 쓸 테니까. 디코이가 많죠. 예, 네. 예. 그런 면에서 천무 3.0에 여러 표적을 갖다가 식별하고 정확하게 진짜 표적을 골라서 계속 쇄도해가는 그런 AI 기술들이 이제 들어갈 거라는 얘기에 앞으로도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무 3.0 이제 프로젝트가 나와서 이렇게 이게 거의 좀 개발 중에 있고 곧 나올 텐데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천무 3.0 자체가 뭐 이게 일격필살에 예. 엄청난 만능 무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요즘 많이 쓰는 것들이 이 개떼전법 아니겠습니까? 저기 우리 점잖은 말로 늑대 점프. 그런 면에서 결정타를 알리는 건 다른 무기가 하더라도 예. 이놈 저놈 다 예, 달려들어갖고 이 발목 물어뜯고 예, 손 물어뜯고 사방에서 그냥. 해야지 이제 저게 손발을 끊어놓는 그런 정도의 위력으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여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말씀하신 게 미 해군이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도와 특성이 다른 여러 종류의 대한 미사일을 섞어 쐈을 때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죠. 그렇다면 추세죠. 아무리 뛰어난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거 모든 것에 대항은 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이 천무 3.0이 굉장히 관심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사실 걱정도 있습니다. 네. 이게 항상 창과 방패의 기술은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우리만 이런 창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적국도 이런 창을 중국은 이미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을 쓸 때는 굉장히 신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적이 이런 창으로 우리를 찌르려고 하면은 우린 방패가 있나? 라는 부분에서 좀 약간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직으로 내려 꽂히는 탄도미사일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발사체를 타격체를 어떻게 요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한 많은 지금 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두고 봐야죠. 뭐 네. 아마 최 박사님 말씀처럼 누가 하나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 아직오고 진격의 아직 김동경입니다. KF-16 조종사로서 특히 애착이 가는 그런 무장이 있으신가요? 신뢰성 있고 간단한 무장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AIM-9이 되겠죠. 사이드와인더. 예, 뱀처럼 가서 그게 사이드 와인더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이 나온 데는 미사일에는 어떤 과학적인 게 그렇게 가게 됐거든요. 과학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적외선으로 물체를 감지할까? 그 시커가 저는 그게 어떤 소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처음엔 안 보이다가 그다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지금 사이드와인더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술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눈여겨볼 수 있는 이제 AIM-9 사이드와인더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